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이클하고 순환하고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파동과 순환에 대한 일반론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다우 이론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론, 코스톨라니만 해도 벌써 책이 굉장히 여러 권 있고, 그래서 이분의 이론을 사실상 한 번의 강의에 담아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기는 해요. 여러분들도 뭐 다 짐작은 하시겠지만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서 그 투자 이론들 중에서 요체가 되는 부분만 진짜 간단하게 줄여서 축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오게 될 그 사계절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같은 경우도 제가 2시간 길면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좀 말이 되게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다룬 책만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고, 그죠? 그리고 뭐 강의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쉽사리 제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내용이고,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톨라니 달걀 모델, 에그 모델이라고 부르죠. 달걀 이론이라고도 부르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말 브리핑 형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료도 3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료도 3장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진짜 설명을 드릴게요. 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 가능하면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한번 또 좀 생각이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많아지는 사람이라서 그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달걀 이론이 뭐냐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달걀 모델의 의미가 뭐냐면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자산시장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 경기의 흐름을 하나의 달걀 형태, 즉 타원형의 형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봤었던 다우 이론의 요거 있죠. 이 그림과 거의 비슷해요. 진짜로 비슷합니다. 요거 가지고 사실 달걀 이론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여기서 어떤 현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느냐의 문제지, 실제로는 요 6단계가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장단점도 역시 다우 이론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사실 다우 이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추세, 주식시장의 어떻게 보면 지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수의 등락을 설명하는 관점이다라고 보시게 되면, 오늘의 관점, 코스톨라니의 관점은 뭐냐면 전체적인 자산시장과 경기의 흐름까지를 설명하는 도구로 이 달걀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반복되는 상승과 하락이 존재하죠. 그리고 투자자의 심리와 유동성, 경기가 서로 순환을 하면서 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보고 달걀 이론의 달걀이라는 모양의, 즉 타원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비유예요. 비유. 달걀 이론이 뭐 달걀처럼 움직인다가 정의가 아니고, 달걀처럼 움직이는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것이 달걀 모양처럼 설명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만드는, 혹은 설명하기 좋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쓰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하고 달걀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그죠? 요즘 뭐 미국 달걀 값이 1,000원이 넘는다고 하던데 관련 없죠 사실. 자, 모델의 대상하고 배경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대상하고 배경. 이 모델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이 달걀 모형은요, 실제로는 주식시장에 국한된, 주식시장만 가지고 하는 이론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금리에 따른 투자 대상이 어떻게 변경되느냐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조금 더 크죠. 사실은 거시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보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큰 뭐 이렇게 잘못된 설명이 아닙니다. 예, 시장에는 일단 코스톨라니의 이 달걀 모델에는요, 시장에 4가지 자산이 있다라고 가정해요. 물론 대표적인 자산들이겠죠. 뭐 지금 같으면 훨씬 더 자산의 범위, 원래부터 자산의 범위랑 되게 넓고요. 그죠? 지금 뭐 가상자산 같은 것들도 나타났고, 그리고 금이나 이런 원자재 자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금융시장이나 일반적으로 자산으로서 존재하는 4가지의 어떤 기초자산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예금, 두 번째 채권, 세 번째 부동산, 네 번째가 주식이에요. 요 4가지의 자산이 각각의 경기 단계에 따라서, 경기의 주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유되고 매도돼야 되는, 그리고 어떤 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거 기준으로 설명을 하냐 하면 사실은 금리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달걀 모델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단계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척도는 보다 금리입니다. 금리예요. 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물론 올라갈 때 금리 단계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내려올 때 금리 단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텐데, 사계절 이론에 있어서도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거시에 있어서 금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 코로나 시국에서 미국 금리가 극단적으로 낮아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미국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사실은 지금보다 더 미국 금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 금리가 어떻게 움직여서 경기가 어떻게 되고, 뭐 FRB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거의 뭐 전 국민에 가까운 분들이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FRB의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모든 사람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에 고려되는 자산의 2가지 중요한 속성은, 자산은 원래부터 위험도하고 수익성 2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 그대로 저희가 현대적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위험도와 수익성은 비례하잖아요. 그죠? 위험도와 수익성은 비례해요. 고위험 자산은 수익성도 높아요. 왜? 아무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 수익과 거기에 리스크를 더해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결정되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이론 같은 것들을 짜잖아요. 그런 것들의 이론을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코스톨라니는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모델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그림 하나하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거 1, 2, 3, 4, 5, 6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A, B, C, D, EF로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요거 제가 뭐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저기 위에 줄이 2개가, 이거 원래 파워포인트에서 띄울 때하고 강의 자료로 띄울 때하고 조금 달라서, 저기 위에 맨 윗줄에 줄이 좀 틀어졌는데, 요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달걀 이론의 진행 단계를 봅시다.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단계를 첫 단계로. 그래서 D 단계를 첫 단계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EF나 BC를 첫 단계로 하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만, A나 D를 첫 단계로 해요, 보통. 그래서 금리가 정점일 때냐 혹은 금리 저점일 때냐를 첫 단계로 삼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시장의 특성이 금리 정점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경기가 과열되어 있고, 그죠? 시장이 과열되어 있어요. 금리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금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자금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금을 빌려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도 그것을 상회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빚을 내서 주식을 사요. 그 단계가 바로 금리의 정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미용실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돌 때, 바로 이때가 A라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A라는 시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A에서 금리 정점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정점이 있으면 하락점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죠? 최고예요. 지금 최고야. 근데 이게 이 화랑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그 화랑의 꼭대기는 꺾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예금에서 채권 투자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주식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여기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는 예금에서 채권 투자, 즉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예금 금리가 내려가죠. 그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장기를 기반으로 한 채권 채권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보다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예금에서 채권 투자로 바꾸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예금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예금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채권도요, 장기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 금리에 맞춰서 채권 금리도 낮아지게 돼요.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자체도 줄어들게 돼요. 그렇다면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죠? 하락이 시작되면서 불안하고 혼란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일어나요. 채권으로 다 갈아탑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채권으로 갈아타시라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잘못 말씀드려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사람들이 채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에 투자하는 게 여기서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투자 권고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화랑새가 꺾여서 이제 하락 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안정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금융적인 수익보다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임대소득이 더 나아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죠? 금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바랄 수가 없어요. 금리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인 수익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채권은 매도되죠. 그리고 금리 저점이 옵니다. 금리 저점이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금리 저점이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돈이 좀 많이 풀리고 금리가 다시 올라갑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풀리고 그리고 금리가 다시 올라갑니다. 물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고요. 그리고 일부러 거기에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도 금리가 저점으로 가게 되면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금리가 당연히 조금씩 올라가게 돼요. 저점을 치고 나면. 하락 후반에 급격한 하락기가 오고 역시 여기에 공포와 절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가 바닥을 치면서 어떻게 되죠? 금리가 바닥을 치면서 부동산이 좀 더 유리한 투자 자원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기분은 바닥을 치고 있죠. 근데 이때야말로 뭘 해야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포스털라니는 부동산 매도하고 이제 부동산의 시대는 끝나고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계획이고 근데 금리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게 뭐예요? 경기보다 주식이 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저점에서 올라가는 시기야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부동산 주식을 이제 매수해야 될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요? 주식 가격이 그만큼 낮아요. 실제 가치에 대해서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 가치에 비해서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F 시기가 되면 바닥권을 지나서 회복 초입에서 주식을 사고 아직까지는 의심과 불신이 있어요. 그 시기에 주식을 사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시작돼서 한참 상승하게 되면 어때요? 주식 팔면 돼요. 이때 많은 상승이 일어나요. 이때 어느 시기냐면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이 시기에 상승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시기. 자,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 이 시기에 주식으로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고요. 이때 어떻게 해요? 한참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면 여기서부터 슬슬 뭐예요? 경기의 둔화가 시작됩니다. 상승 중기가 되면 낙관하고 기대는 증가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 자 이제 꼭대기가 멀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나서 점점 주식의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을 벌이면 돼요? 예금으로 바꿔 타시면 돼요. 주식을 팔고
왜? 주식은 곧 돌아서 떨어질 거라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금리가 정점을 쳐요. 금리가 정점을 친다는 얘기는 요때는요 올라가요 주식이. 그러다 금리 정점을 칠 때는 하락세를 맞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 금리 정점일 때 뭘 먹어야 돼요? 예금이요.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순환한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리할 모델입니다. 이론이고요. 이때 어떤 식으로 자산을 갈아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됐어요. 이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려면요 책 보십시오. 예, 제가 그것까지 대신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풍부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책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순환 이론으로서의 달걀 모델 설명드리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뭘 볼 거냐면, 자, 그렇다면 달걀 이론의 주식시장에서의 한계점들을 봅시다. 자, 다우 이론하고 되게 비슷하죠? 예, 다우 이론하고 비슷해요. 자, 첫 번째로 사이클의 불명확성이에요. 사이클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난다, 혹은 현재 시점이 어디다 라는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 주기가 달걀형처럼 되게 동그랗고 예쁘게 생기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불규칙적인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달걀이 얼마나 크기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죠? 크기가 얼마나 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금리가 등락을 반복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개념적인 설명일 뿐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엄청 많죠. 예를 들면 코로나, 전쟁 이런 것들이죠. 코로나는 아마 저희가 이 시대에 겪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경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재난 같은 것들을 겪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조금 지금 시대가 굉장히 좀 독특한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여러 가지의 변화들과 위기들이 한 번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몇 가지 꼽아보면 어때요? 예를 들면 몇 가지 지난 한 3, 40년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한 5년, 10년 사이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특이하긴 해요. 물론 그것이 다 지난 세기 혹은 그 전에 어떤 시기들이 잉태해 오고 있던 일들이긴 하지만요. 첫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기후위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대한 어마어마한 재해적인, 재해로 쓸 수 있는 그런, 재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급격한 발전 같은 것들, 인공지능의 대두 같은 것들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꺼번에 닥쳐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시기가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클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명확하게, 설명대로 명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자 심리의 비합리성이라는 게 있어요. 합리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상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해야 되는 일 사이에 상당히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코스톨라니 같은 사람들이 권고하는 대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좀 반대로 가죠. 그래서 합리적인 심리 흐름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 심리나 투자 행동은 어떻게 돼요?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행동재정학이라고 얘기하는, 그죠? 행동재무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데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이므로 달걀의 패턴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달걀형에서 보이는 형태대로 단계들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제법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의 개입과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장 이론만 가지고 달걀 이론처럼 돌아가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가겠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의 저금리 기조, 3, 4년에 걸친 저금리와 그리고 현금의 투여, 그죠? 무조건적으로 현금이 투여됐잖아요. 이런 시기는 아마 저희가 지금까지는 겪은 적이 없을 거예요. 적어도 세계 2차 대전 이후로는 저희가 겪은 적이 없는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부의 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개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부의 개입들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어떤 세계적인 현상들을 일으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봐야 될 거는요. 이건 좀 두 가지가 다른 면인데요. 하나는 시장 개입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있었고 하나는 정보의 수준 자체가 늘 비대칭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 이론 자체가 정보의 대칭성, 서로 정보가 가진 정보 수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기반으로 하는 데 비해서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정보가 독점되고 그리고 대등하지 않는 정보 수준을 가지고 투자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달걀 이론을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다 완벽하게 이것이 맞는다라고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일어났을 경우, 즉 정부의 개입이나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시장에 따라서 그런 어떤 경기의 등락, 금리의 등락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사이클의 변형이 일어나요. 타원형을 이루고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과정이 단축된다든가 어떤 특정한 과정이 연장되어서 모양이 대칭을 이루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달걀 이론은요, 크게 보면 경기는 순환한다라는 이론이고요. 아까 지난 시간에 보셨던 다오의 이론과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보실 사계절 이론하고도 매우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환의 이론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순환의 이론들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의 어떤 세계에도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도 역시 20분이 넘었네요. 다음부터 계속 좀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사계절 이론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